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팔로우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이제 금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1974년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오일 쇼크가 땅 터지니까 완전 극초반에는 이거 금에 좋겠다 하면서 오르는가 싶다가 그 뒤로 거의 금 가격이 40%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이때 금 가격이 언제부터 다시 트리거가 나와서 폭등하기 시작했냐?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 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또 이제 금도 빠지고 막 은도 빠지고 지금 귀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네.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고점 대비 한 거의 16% 정도 빠졌어요.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팔로우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댓글이나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은 뭐 이제 금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횡보가 지금 네. 시작된 지 1월 30일이니까 거의 말부터 횡보를 해가지고 조정 오고 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1월 30일에 하락폭이 너무 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판도가 어디로 갈지 막 감도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좀 더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한번 사고 이제 뭐 1년 내내 올라갈 수는 없는데 네. 꼭 이제 그 오르고 막 급등할 때는 다들 사고 또 이제 한번 빠지면 또 막 이제 팔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라고 사실 이런 영상들도 찍는 거지만 쉽진 않다. 쉽진 않죠. 사람들이 이제 그때그때 막 휘둘린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 잠깐 뭐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이 끝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란 전쟁 때문이면 원래 이게 보통 전쟁 나고 그러면 네. 금을 찾고 뭐 사람들이 뭐 금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쟁이 뭐라 해야 될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자산인 금이 오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그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뭔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공포로 작용을 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역사였던 게 언제인가를 이제 되짚어 보면은 네. 1974년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지금이랑 1970년대랑 원래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오일 쇼크가 땅 터지니까 완전 극초반에는 이거 금에 좋겠다 하면서 오르는가 싶다가 그 뒤로 거의 금 가격이 40%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네. 그러면은 물가는 높은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지겠네. 이런 것들이 끼니까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금을 워낙 황금성이 좋으니까 금이 이게 좀 많이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금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고 이제 그게 거의 40%까지 떨어질 만큼 이제 좀 그렇게 시장에 공포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월 30일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원래는 케빈 헤셋처럼 완화적인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되니까 시장이 한번 놀랬죠.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터지고 거기다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일지도 모르겠는데라는 그런 공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금에 대한 그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어떤 실방 매물들을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 74년과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뭐 올라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가 걱정인데 이 1974년을 예를 들어 보면 이때 금 가격이 언제부터 다시 트리거가 나와서 폭등하기 시작했냐? 바로 금리 인상할 때부터 폭등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이 뭔가 이제 금엔 안 좋을 거다. 왜냐면 금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금리 인상하면 뭐 채권 같은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거나 더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면 금 가격이 왜 더 많이 오르냐면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아예 뒤집을 만큼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이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원래 가던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그런 통화 정책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 금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일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금에는 안 좋은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원래는 이제 좋은 건데 인플레이션이 뭔가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금값이 좀 떨어져요. 중앙은행이 좀 강력하게 예전에 뭐 폴 볼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은 올랐던 역사가 이제 대부분이었다. 이런 걸 생각하고 특히 지금처럼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한번 일어나면 좀 고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뭐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온다. 그러면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통화량 늘어나는 게 좀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제 금에 오는 돈이 좀 적어지니 먼저 탈출하자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금가격이 폭등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금리 인상 자체가 그 예전에 폴 볼커 때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 예전에 폴 볼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는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실제로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정부 부채 비율이 120%.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가 39조 달러, 미확정 부채까지 합친다 그러면 25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그 1년에 이자만으로 1조 달러가 이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네.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이게 이제 신용 창출로 일어난 그런 통화량들이 쭉 줄어들면서 이제 화폐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정부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결코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때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되게 심각했던 이제 1930년대를 예를 들어보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치솟는데 오히려 정부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를 했었어요. 왜냐?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재정이 문제면 사실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쪽인데 그런 신용화폐 쪽인데 근데 지금은 뭐 물론 둘 다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부 부채다. 그러면 이 정부 부채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재정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실질 금리를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뜨려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부채의 가치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미국만 해도 1970년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고 1930년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채 문제를 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전으로 가면은 1800년대 영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방식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의 문제를 이제 살살 태워가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애초에 폴 볼커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거니와 미국의 정부도 정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걸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금 가격 폭등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좀 이렇게 눌리는 거지만 막상 시작하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 뭐 단순히 얘기하면.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안 가거나 뭐 횡보하거나 오히려 뭐 역으로 뭐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금리 인하가 되면 또 금한테는 또 나쁜 건가요? 금리 인상이나 인하처럼 뭔가 이제 확실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잡히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3월에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꾸 이거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 기대와 공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정말 만약에 진짜 3월의 점도표처럼 어떠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매번 동결 어떨 때는 동결하면서
하면서 조금 좋은 말 해줬다가 어떨 때는 동결하면서 조금 이제 공포를 심어줬다가 이런 식으로만 가면 금 가격이 이제 최대 올해 한 해까지도 좀 횡보하거나 이런 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때 결국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다. 금은 과거에도 오를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급등하고 횡보하다 급등하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게 제일 좋은 투자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직 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거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이미 금 투자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금이 상승했었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는 그 어떠한 시그널도 없고 사실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성만 확고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한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중앙은행들도 계속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은 뭐 한정돼 있는 자산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 논리였는데 지금도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는 여전한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한 대략 860톤 정도를 샀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은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를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 모았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1000톤 이상 1950년 이후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의 이제 그런 금매입을 계속 매년 지속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한 860톤 정도, 올해도 한 800톤 정도를 살 거라고 이제 세계금협회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일단 크다라는 거는 이제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중앙은행의 매입세도 중요한데 공급이 가격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사이클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급인데, 공급이 일단 전혀 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핵심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앞단으로 갈게요. 이게 금을 늘리려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런 준장비도 사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그 사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금강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제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있어야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캐펙스가 거의 지난 4, 5년 동안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고 지난 10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오른 것도 약간 허수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캐펙스가 오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캐펙스가 올랐는데도 금의 생산량이 못 늘어나는 이유가 그 캐펙스가 늘은 거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부지 매입, 중장비 이런 것들의 캐펙스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ESG를 좀 많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금광 기업들이 뭔가 친환경적인 개발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금을 캐면서도 조금 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뭐 연구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캐펙스에 같이 잡히니까 마치 캐펙스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캐펙스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늘어나질 못하는 상황이다.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제 금광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국에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있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 좀 있는데 중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있다 보니까 금광 기업들이 부지 매입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이 얼마 없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급이 애초에 늘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아직도 한참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 중앙은행들의 매입세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그 어떠한 지표를 보더라도 사실 금의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텐데 뭐 네. 개인들이 파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가 이제 전쟁 그 비용 때문에 뭐 부랴부랴 뭐 어쩔 수 없이 금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 네, 러시아 좀 팔았고 터키도 좀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금을 팔았다는 게 마치 사람들의 그 생각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애들은 브릭스고 금을 뭔가
가장 많이 모으는 국가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전 세계에서 금 매장량이랑 금 생산량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럴 정도로 원래 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수출을 안 하는데 러시아는 원래 수출을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그냥 그걸로 벌어먹고 살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좀 경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금을 팔았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을 땐 금 좀 팔고, 그래서 좀 나아지면 금 좀 사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요라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000톤씩 샀을 때도 그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순 매수량이 1000톤이라는 거지, 결국에 순 매수가 1000톤이면 누군가 또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 국가만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그런 매수의 추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지금의 가격의 조정은 뭐 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금과 뭐 상관없는 어떤 뭐 다른 자산들로 돈이 좀 이동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로 돈이 갔다? 네, 맞아요. 팔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자산군들도 특정 자산이 뭐 계속 오른다라기보다는 모든 자산군들이 다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심한 그런 변동성 속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니까 금이 그동안 뭔가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서 작년에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거의 70%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네. 그만큼 그냥 어떤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좀 이렇게 출현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원래 이 상승 사이클 중반부쯤에 요 정도의 하락폭은 늘 나와요. 뭐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25%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16%, 한 18% 그 정도의 하락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그 정도의, 지금 정도의 하락폭은 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길었던 조정장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조정이 나타났던 역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2020년 후반부터 2023년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금은 횡보장을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저는 정말 길어봤자 한 내년 초 정도가 최고,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가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수준이지, 보통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이 조정이 다 끝나고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의 기간이 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걸로 본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현물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제 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KRX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횡보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반도체도 분위기 좋고 막 한데 잠깐 갔다 올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까요? 좀 그냥 믿고 가야 될까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딩을 한다 할 때 이제 투자 방법이 되게 두 가지거든요.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추세를 따르는 투자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평균 회귀,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이제 원래 적정 가치로 올라오면 판다,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식이고 뭐 비트코인이고 네. 금이고 모든 투자 방법에서도 결국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어떤 방식을 추구하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놓고 그러니까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그냥 쭉 들고 간다, 뭐 조정도 있고 뭐 가격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냥 냅둔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제 스타일이고, 어떤 분들은 좀 추세가 바뀐다 싶으면 잠깐 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사실은 추세를 따르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반인 입장에서 어려운 이유가 사실 본업하고 이제 집에 와서 네. 이렇게 투자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 그럼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는 그게 또 더 어려운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은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사이클을 타는 자산인데, 잠깐 저쪽 갔다 오겠다라는 건 마치 어떤 생각이냐면, 이 비행기가, 우리가 비행기에 타 있는데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비행기가 좀 특이하게 지 멋대로 이제 갑자기 경유지에서 내려가지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는 그런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몇 시까지 경유지에서 좀 머물다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차피 경유지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뭐 좀 구경이나 하다 올까 하고 내렸는데 10분 뒤에 다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게 상승하고 특히 사이클의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작년만 해도 70%고 정말 심할 때는 거의 1년에 2배 내지 3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한번 놓치면 다시는 이 상승 사이클에 편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굳이 또 내렸다가 뭐 또 딴 데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그 기회비용 면에서 그렇게 좋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금도 주식도 비트코인도 뭐 그런 다양한 투자 자산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 얘기니까 좀 조심해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는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의 여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얼마나 뭐 속도를 올릴 건지 아니면 뭐 유지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때부터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 반대로 그런 게 결정되지 않고 좀 지루하게 횡보하면은 금 가격도 뭐 당장은 어떤 이벤트는 조금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금투자 전문이시죠.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연초였나요? 그때 뭐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금에도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금을 사겠다고 난리를 정말 쳤는데 지금은 완전 또 반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금 얘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요즘에 이제 역 프리미엄 뭐 이런 것도 붙은 상태인가요? 어때요? 요즘엔 우리나라가 심지어 해외보다 금가격이 더 싸요. 아, 더 싸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제가 금을 샀던 타이밍들을 보면 다 이럴 때만 샀어요. 이런 타이밍, 우리나라가 역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은 이건 공급적인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춰져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역프리미엄이면 이 역프리미엄만큼은 안전마진으로 먹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역프리미엄이 나타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니까 네. 인간 지표상 이 정도 되면 사실 가격이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금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구나, 되게 저평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투자, 뭐 그러니까 귀금속 뭐 이런 거 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금을 사서 돈을 벌 목적으로 소유한다라는 수요는 정말 뭐 최저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1월 정도까지가 진짜 엄청나게 수요가 강했거든요. 그때는 금이 없어서 못 팔았던 때도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매물도 많고,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개 거래를 하니까 판매자들의 매물도 꽤 많고, 수요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슬슬 그 수요가 좀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한창 핫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반대로 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일 많았을 때는 3월이 가장 심했고, 2월, 3월은 원래 저희가 이제 금을 매입하는 양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양을 매입할 만큼, 심지어 나중에는 저희 회사에 자본이 동나가지고 매입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팔러 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에 그 정도로 금이 이제 매도가 쏟아지니까 국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네. 국내 시세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만큼 좀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매도세가 되게 강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2월이나 3월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금을 팔러 온다고 했는데 혹시 뭐 팔아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은 거 있어요? 왜냐면 인간 지표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그게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직원분들이랑 매주 월요일마다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면서 요즘 뭐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 쭉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점장님도 그 이렇게 매입하면서 손님들이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한 팔러 온 사람에 한 이제 10명이 있으면 한 3-4명 정도는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요즘엔 하더라고요. 다 주식이죠. 예,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격 오르는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많이 갔고 제가 작년에 한때 이제 또 매장에서 직접 매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작년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6월에서 7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금을 또 엄청 팔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거 팔고 뭐 하세요? 물어보면 그때는 또 비트코인이라 비트코인 사러 갔다. 네, 암호화폐 사러 갔는데 그때 또 핫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들이 추세를 볼 줄 아는 건지 아무튼 그쪽으로 그러면은 많이 가시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지금 인간 지표상 하여간 주식으로 많이들 넘어가 있는 상태고 금은 좀 빠지기도 했고 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쓱 정리하고 갔다 올게 뭐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역 프리미엄이 붙는데 최근에 뭐 보니까 이제 한국 금거래소 KRX 금거래소에서 또 해외 금을 또 추가로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KRX 시장의 일단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4년에 국가가 금거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KRX 금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주식 어플로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그 주식 어플에서 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 금을 뭐 100g 샀다. 그럼 100g치 실물이 이제 한국예탁원에 보관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금을 그 실물 금을 우리가 인출하지는 않는 형태로 그냥 쉽게 매수매도하면서 수수료도 되게 싸요. 한 0.3% 그리고 사고 팔 때 어떤 세금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KRX 시장에서는 한국예탁원에 실물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물금을 어디서 가져오냐? 요거는 원래는 그 KRX의 회원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금거래소들 이제 그런 회원사들이 그 KRX 시장에 그 공급자로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이제 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이제 어찌 보면 금거래소들이 이제 KRX 시장에 이제 금을 넣어주면서 어떤 이제 그런 뭐 마진 도 이제 좀 챙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KRX 시장에서는 금이 부족해지면은 뭐 우리나라만 가격이 이렇게 팍팍팍팍 튀니까 이런 걸 좀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러면 해외 정년 업체들도 이제 전면 개방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금을 받아오겠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전부터도 그 수많은 귀금속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 오케이 KRX에서 실물 금으로 거래하는 건 알겠다. 근데 그게 한국예탁원에 정확히 금이 있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KRX나 이제 한국예탁원에 둘 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금이 1대1로 커버리지가 되어 있냐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지금 그 금을 갖고 있는 금을 시가총액 같은 거는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공개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KRX에서 호가창으로 우리가 막 거래하는 그 금이 실제 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도 일단 문제였는데 하나 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제 금이 부족할 때는 이제 금을 사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좀 많이 사오는데 이제 독일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금을 사오면 홍콩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와요. 근데 이제 LBMA 회원사들이 워낙 이제 공신력이 높으니까 그 런던 금시장협회의 이제 회원사인 곳들에서 금을 정년한 금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호주나 아니면 이제 독일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통 가지고 오는데 스위스나 이런 데서 금을 가지고 오면 평상시에는 한 2주 근데 정말 그렇게 막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심하면 2달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KRX는 지금도 사실은 실물 금이 제대로 커버리지 되고 그렇게 거래되는지 불투명한 시장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외 정년업체랑 계약을 해서 뭐 금을 뭐 10kg 정도 또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KRX에 10kg를 뿌리면 실제로 안 그래도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100%로 없는 금을 거래하는 그런 종이금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물 거래랑 뭐가 다른 거냐가 이제 되는 게 핵심이죠. 이제 사람들이 KRX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금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좋아했던 건데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업계랑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때 금 주세요 하면은 KRX가 언제든지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는 금 주세요 하면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예, 해외 금을 공급한다는 게 실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물 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게 시차가 있겠죠. 뭐 2달이든 뭐 아니면 정말 길어지면 4달이든 시차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2개월이든 4개월 뒤엔 분명히 올 거니까 일단 유동성부터 풀을 수 있는 거죠. KRX는 그만큼 그냥 호가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만약에 뭐 정말 이런 뭐 이란 전쟁처럼 뭐 막혀 있다든지 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물론 이제 뱅크런처럼 모두가 다 꺼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적절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현물 거래소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안 맞는다. 네, 방금 말씀을 딱 너무 좋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투자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투자자들이 이제 금이라는 건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어서 그 매력적인 자산인데,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사실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카운터파트 리스크고,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졌던 게 2022년 LME 니켈 사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역사도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공급되던 니켈 공급이 탁 막힌 거예요. 근데 LME는 선물 거래소예요. 실제로 있진 않지만 미리 그냥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공급은 받아야 되는데 니켈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LME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처음에 이제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잠깐 고민 좀 하다가 야 그냥 거래 전면 취소야 하고, 원래 그 니켈을 싼 가격에 샀었던 사람들의 그 포지션을 강제로 다 취소를 시켜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KRX의 구조가 이전까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게 제대로 커버리지 되는 게 맞냐, 네. 정말 적시에 내가 금을 뺄 수 있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지만, 이젠 거의 100% 확실하게 이거는 뭐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가는 일종의 선물 시장이 되어버리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정책이 뭐 현물을 가지겠다는 어떤 그런 수요로 좀 더 옮겨갈 확률도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이 현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세금도 붙고 하니까 네. 이래저래 KRX가 투자만 봤을 때는 유리한 구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간다.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일단은 그냥 효율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KRX 시장이 없어도 선물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이 있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으니까 ISA 계좌나 뭐 IRP 계좌 같은 것들을 네.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쨌든 세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KRX가 아니어도 많은데, 편한 방법들도 많고 한데, 근데도 사람들이 KRX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는 그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실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든 뭐 어쨌든 뭐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현물을 산다는 거는 부가세는 좀 감수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살 때부터 뭐 이미 뭐 10몇 프로 손해보고 산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력적인 거고,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어도 부가세 내기 싫다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고거래를 해도 되거든요. 중고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부가세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면 뭐 그런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텅스텐 뭐 이거 위조금 이런 거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뭐 그 사이에 조금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뭐 어떻게 좀 시장이 변화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짜금? 그 가짜금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가짜금 관련해서는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단순하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텅스텐금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 방법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당연한 방법이고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네. 아직 못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전독성 검사라던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정말 쉽게 이제 가짜금인지 아닌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돼요? 네, 그 기계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순도를 보는 기계, 지금 이 금이 순도가 몇 프로냐를 보는 기계는 보통 싼 것도 한 3, 4천만 원에서 비싼 거로 가면 이제 억 단위로 되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단순히 진짜 금이냐 아니냐 정도를 보는 그 이제 초음파 검사기나 아니면 전도성 검사기는 한 200만 원? 진짜 비싼 걸 사도 한 8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가짜금에 대한 걱정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KRX 쪽에서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싣고 오면서 그 시차가 생기는 부분은 좀 우려된다. 네, 맞아요. 네.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금, 은 투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은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도 변동성이 크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물론 그만큼 엄청 올라가기도 했고 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은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이제 120불 정도까지 찍었다가 이제 거의 6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한 70불대로 이렇게 회복한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놀란 거죠. 와, 은이 너무 많이 빠졌다. 심지어 어떤 분은 120불대에 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많은 돈을 잃은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니까 얘가 다시 회복할 수는 있을까? 어쩌면은 이번 상승 사이클이 그냥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런 공포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정도의 큰 하락이 나타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그 한 120불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1년간 상승률이 몇 프로였냐를 따지면 대략 37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애들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오르긴 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크면 당연히 좀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이제 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쯤에 큰 조정이 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의 상승장이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에서는 2008년에 조정이 왔었고 뭐 이제 1970년부터 1980년의 상승장에서는 1974년쯤에 이런 조정장이 왔었는데 그럼 역사적인 그런 조정장에서는 은값이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60%, 1974년에 마이너스 40%,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때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진 거를 보면은 그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역사적인 조정장에 하락할 만큼은 찍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은 가격이 뭐 굳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이런 횡보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되게 더 큰 하락이 우리를 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공포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어떤 트리거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그런 기대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확고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이 한 6월에 한번 오지 않을까. 네. 예, 왜냐면은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FOMC가 좀 중요한 FOMC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요즘에 얘기가 되는 게 케빈 어시가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인준의 시간이 좀 딜레이 되면서 그 파월이 임시적으로 좀 더 그 의장직을 오래 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워시로 바뀐다라고 하면, 워시는 어찌됐든 그게 뭐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확고한 그런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FOMC를 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은이 원래는 뭐 AI 관련해가지고 수혜다. 특히 이제 이건 산업에도 많이 쓰이고 뭐 이제 전도율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논리로도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거는 그러면 수요가 줄은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수요가 많이 줄었냐라고 하면은 수요는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락이 많이 있었던 거지. 제가 이것도 똑같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결국엔 은의 그럼 사용량이 줄어들 거냐 하면 AI의 발전이 여기서 멈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전환이 여기서 끝날 거냐.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결국엔 전기로 가야 돼요. 네. 기존에 그 화석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했던데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그냥 뭐 다시 뭐 좀 내연기관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효율 면에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안보 때문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랑 저 국가랑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가 원자재가 싸면 그냥 얘네 국가에서 원자재를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국가가 인건비가 싸면 이 국가에서 그냥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요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원유 가격 폭등하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원유가 지구 하나를 통째로 보면 너무 국소적인 지역에만 딱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국가랑 사이가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이 국가랑 사이가 좋은데 전쟁 때문에 공급이 막힌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화석연료는 지구상에서 너무 그런 극소수의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다라는 게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도 큰 그런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전에는 효율이었지만 이젠 안보의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 안보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에너지는 뭐냐? 바로 전기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발전이 이제 원자력이랑 신재생 에너지다. 왜냐면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게 모든 지구에 되게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야 뭐 이제 발전 효율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들박이 있기는 하지만 안보 면에서는 뭐 그냥 바람은 어디서든 불고 그다음에 태양은 어디서든 이제 쬐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들 전기차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것도 전기 보일러 뭐 예를 들면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 이런 전환 그리고 발전도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던가 해상풍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발전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은수요를 밀어 올리는 요소이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은 가격만 떨어진 거지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공급 여전히 타이트하고요. 공급 늘 수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 똑같다. 올해도 공급 부족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혜양 얼마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너무 과열되게 올랐으면 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은 가격이 많이 빠진 거는 상대적으로 금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금은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금과 은은 같이 가는데 약간 간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좁혀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120불 갔을 때는 많이 좁혀졌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금은비가 이제 평균 대비 꽤 괜찮은 상태인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평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지금이 금은비가 대략 한 80대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은비는 1대 15라는 그런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제 함무라비 법전을 봐도 그렇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고대 로마 시대라던가 중세 시대들 그리고 아니면 뭐 원나라 아니면 뭐 프랑스 혁명기 영국 패권 시절 스페인 제국 뭐 모든 국가들의 이제 금은비가 미국의 건국 당시도 그렇고 1970년대도 그렇고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도 이제 금은비가 1대 15로 다시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대 15라는 건 역사적으로 황금 비율이다.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과 은의 비율이 한 1대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 15를 늘 유지하는데 지금 80 정도까지 벌어졌다라는 건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은이 너무나도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1970년 이후부터 좀 금은비가 좀 많이 이제 변동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유경제 시장의 그 원리에 따라서 금값과 은값이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금은비의 이제 평균치가 한 40에서 50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 딱 100년만 보더라도 평균치에 비해 확실히 저평가된 건 맞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이 금은비는 이제 역사적인 평균치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되게 강한데 그게 1대 15로 저는 돌아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1대 15였을 때는 금이나 은이 둘 다 돈으로서 쓰였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은 이제 뭐 어떤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돈으로 쓰고 있진 않은 그런 화폐 시스템이니 뭔가 1대 15까지는 좀 과하고 이제 지난 100년의 평균치인 1대 40 정도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인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은이 최소한 한 2배는 올라가야
평균치는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번에 많이 빠져서 그래도 조금 올라갔었었는데 금은비가 좀 좁혀졌는데 다시 또 내려와 버렸군요. 그러면은 그냥 금 가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은 자체만으로도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금은비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건 금 가격과 은 가격 올라가는데 은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이 오를 건데 어쨌든 금이 올라간 거에 2배 이상이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금의 상승률이 낮았던, 되게 약했던 때가 이제 2000년대의 상승장이거든요. 이때는 금은비가 1대 30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은이 상승해야 될 퍼센테이지는 정말 뭐 드라마틱할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요도 늘어나는데 금은비 자체도 저렴하니. 근데 이게 반대로 금값이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금은비의 변동은 결국에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그 가격 변동성을 보면 은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상관관계를 보면은 0.92, 그러니까 거의 둘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만 유독 고평가가 될 수는 없다. 네. 이 금은비가 좁혀졌다라는 건 금과 은 둘 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반대로 금은비가 벌어졌다라는 건 금과 은 둘 다 되게 저평가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유독 금은비가 좀 많이 벌어진 지금 이렇게 80 정도까지 벌어진 시기는 금과 은 둘 다 저평가인데 은이 극단적인 저평가를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이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금이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 거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은 굳이 금, 은 둘 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을 조금 지금 사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만약에 둘 다 없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둘 다 없으면. 네, 왜냐면 이게 은이 그냥 우리가 미래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뭐 거의 100년도 아니에요. 그냥 5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은이 진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포텐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건 아는데 근데 이게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네. 내일이 되면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비극이거든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제가 2019년에 은 투자할 때 실버바 하나를 한 65만 원쯤에 샀었어요. 지금은 가격이 한 400만 원쯤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야 지금 너는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너는 65만 원대에 사놨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65만 원에 사고 그 은이 5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쌀 때 산 건 아니에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가격이 거의 뭐 3년 동안 조정이 그러니까 횡보가 나타나기도 했고 많이 하락할 때는 거의 뭐 한 며칠 만에 50불까지 쭉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이라는 건 그런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금이 오를 때 이제 뭔가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투자자들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금과 은 투자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먼저 금부터 어느 정도 보유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금과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면 천천히 은을 늘려도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을 산다면은 결국에 뭐 부가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쪽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은은 KRX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ETF 같은 형태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장된 거는 15.4%의 세금을 내야 네. 되고 그다음에 해외 상장된 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요번에 하나 그 자산운용에서 그 은 현물 ETF가 국내 최초로 나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 현물이니까 요런 거를 이제 퇴직연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런 세제 효과를 얻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ETF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이나 이제 그런 IRP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물의 측면을 보면은 실물은 부가세를 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똑같이 여기도 이제 중고거래 시장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중개거래를 해주는데 중개거래로 사면은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으니까 저는 실물 투자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은은 꼭 중개거래를 통해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은 아직까지 가짜 은은 없는 상황인 거죠? 아예는 아닌데 있긴 있는데. 네,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로 이제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아무 플랫폼에서나 사도 웬만해서는 가짜금이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금거래소나 이런 이제 그런 확실한 그런 플랫폼에서 좀 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비단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실물 금이나 실물 은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원래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에서 만든 생골드라는 어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가 인수했더라, 제가 인수한 곳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여기가 인수하면서 비단이라는 어플로 바뀌었어요. 요것도 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저도 너무 옛날 거라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예, 근데 수수료 조금만 내면은 이거는 부가세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실물 거래라서 요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제 다 참고를 하시면서 나는 어떤 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실물인데 굳이 뭐 어떤 그렇게 좀 금융상품 형태로 투자하는 게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실물을 사시는 게 낫고, 실물 그거 부피도 너무 크고 내가 보관하면 뭔가 누가 훔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비단 아니면 ETF 뭐 그런 이제 연금 이런 것들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되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 그 1kg짜리 막 사가지고 쟁이려면은 이제 금액이 좀 그때는 쌌었으니까 막 이제 김치 통에다 막 넣고 네.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500만 원 되면 이제는 좀 한 10개만 사도 한 맞아요. 수천만 원이니까 100개 네. 사면 뭐 억 단위가 넘어가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보관 이슈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옛날에는 금액이 이제 올랐으니까. 금 가격이 한 100만 원대일 때는 한 1억치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100kg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은을 막 엄청 그때 사야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한 20kg이고 그 은이 그래도 다른 원소들보다는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밀도가 되게 높아서 한 20kg 정도면 이 정도 되게 조그만한 박스 한 2박스밖에 안 돼요. 손바닥보다 좀 작잖아요. 네, 1kg 가. 맞아요. 1kg가 손바닥보다 좀 작은 수준이어서 그거 뭐 20kg 해봐야 그냥 되게 조그맣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뭐 부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조차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실물로 갖고 있거든요. 전혀 저는 불편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금에 대해서 이제 미래 전망과,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은 받았지만 곧 뭐 이제 상승세가 올 거라고 이제 예측은 해주셨는데, 뭐 평생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뭐 이게 돈이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뭐 이걸 무작정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 자산이니까. 그러면 뭐 굳이 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랄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좀 매도 전략을 세우나요? 일단 금이 막 엄청 어려운 자산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투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투자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좀 내려놓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도 되는데, 금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가 첫 번째가 실질금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산량인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지난 100년의 패턴을 보면 저점을 3번 정도 찍으면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점을 찍었고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언제 3번 찍느냐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 그냥 그 지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투자할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어쨌든 금한테는 좋은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도 금리 인상은 또 이게 금에 또 좋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이 그 실질금리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질금리는 그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을 뺀 값을 의미를 해요. 이게 플러스면 사람들이 금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통장에 예금만 해놔도 실제로 내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금 들고 있어봐야 뭐 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누가 이걸 들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요. 예, 실질 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국가의 부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손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심각해졌을 때는 국가가 일부러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을 다시 보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고 이 실질 금리가 떨어질수록 금은 좋은 거다 보니까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높아질수록 금 가격이 좋은 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금리는 낮아질수록 금 가격이 좋은 건데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이 만약에 그렇게 바뀌 버리면은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거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금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14%까지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20%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 실질 금리를 죽었다 깨나도 플러스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참에 실질 금리를 좀 마이너스로 유지하자라는 정부의 선택도 껴서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적은 수치의 금리 인상만 해요. 네. 그러면 분명히 금리는 올라가지만 실질 금리는 계속 떨어지면서 1970년대 실질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최저점이 마이너스 5.76%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저는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느냐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금 가격이 정말 폭등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다 빼고 뭔가 그런 거 보기 어렵다 하면 그냥 실질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이제 뭐 공급이랑 다른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매도 방법에 대한 거.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점에 못 팔았다고 막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 막 오르다가 고점을 딱 놓쳤어요. 그러면 막 며칠 만에 다시 그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서 막 고점에서 이렇게 추직 낙하하는 걸 보다 보니까 공포를 그러니까 막 뭔가 고점에서 못 팔면 나는 정말 큰일이 날 거야라는 그런 공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금은 기본적으로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았을 때도 보통 한 1년 정도 길면 한 2, 3년 정도까지 고점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해서 매도 시그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점 부근에서 못 팔 확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거. 일단 이걸 알고 계시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조급함이 들거나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실질금리 말고 또 하나의 지표로 이제 공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이제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했다라는 걸 지난 100년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고점 부근은 언제 찍었냐. 이 공급이 다시 늘면서 2, 3년 이상 공급이 쭉 늘어나면 그때 이제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8년까지 쭉 이제 금의 공급이 줄어들다가 2008년에 저점을 찍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 연속 공급이 늘어나니까 2011년에 금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013년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점에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78년에 저점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공급이 늘어나자 1980년에 이제 금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980년 내내 이제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머물러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930년대도 1945년에 저점 찍고 46년, 47년 이렇게 2년 연속 상승을 하니까 1947년에 이제 금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공급이 지금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못 늘어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런 개발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대략 한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가장 빠른 시기를 계산을 해도 2029년 정도에 늘어날 확률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2029년에 진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2029년, 2030년 요 정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가 고점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난 공급도 어렵고 실제 금리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복잡하다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금 가격이랑 1년 6개월 전의 금 가격을 단순 비교하고 지금 금 가격이 더 높으면 냅두고, 이게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금 가격이 내려갔다 하면 사실 그때만 매도해도 그냥 한 어깨쯤에서 팔게 되거든요. 금은 추세성이 매우 강해서 이걸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가격이랑 이렇게 1년 6개월 전 가격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고점을 찍으면 얘는 내려가는데 이제 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 이렇게 돼서 이게 어긋나는 순간이 이제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그냥 뭐 매도를 해도 그렇게 뭐 늦지 않은 시기에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고, 금은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길면 2, 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을 때 막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금의 매도 자체는 막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맨날 살펴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 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네. 막 고점 대비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지금 팔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6개월 전으로 보면은 아직 많이 오른 거죠. 네, 맞아요. 충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네. 지금 기다리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실질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금리는 이제 금리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네. 마이너스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같이 고려하라는 거죠. 네, 금리 맞아요. 오르는 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게 1970년대도 우리가 금리만 보면은 1970년대에는 금 가격이 완전히 죽을 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가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물가가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금리를 올리진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폴 볼커가 나오면서 물가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결국엔 실제 금리라는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금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금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좋은 어쨌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걸 누르겠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이게 역전되는 건데, 맞아요. 역전만 안 되고 물가가 금리보다 어쨌든 계속 높은 상황이면은 금한테는 유리한 거다. 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은은 그러면은 금 가격을 대비해서 금은비로 비교하는 건가요? 네. 은의 판매는? 은의 판매는 금은비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치인 금은비가 한 40 정도 됐을 때를 뭐 어떤 분들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약했던 상승장인 2000년대 상승장에서 이제 금은비가 3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나도 한 30 정도에서 매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은 자체는 금은비는 어떠한 이제 선결 조건 같은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4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냥 고점과는 한참 멀은 시기니까 그냥 매도 타이밍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줍줍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하는 그런 선결 조건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좋고, 은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금보다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되게 짧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금보다 고점이 1년 정도 먼저 찍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은 매도를 하려면은 이제 생산량도 봐야 되고 실제 금리도 봐야 되는데 훨씬 더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게 지금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적어도 한 2년 연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리 매도하고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욕심 부리진 말자. 내가 정말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그 욕심은 버리고 그냥 적절한 수치에서 그냥 내가 충분히 그냥 만족할 만한 수익이 됐다 하면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마지막 그 남은 상승장을 먹고 싶다. 왜냐면 원래 상승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걸 먹겠다라고 하면 그거
그거만큼은 그냥 은보다는 금으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만의 금은비를 정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80대 1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네. 정도면 은이 되게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은을 좀 사다가 뭐 네. 예를 들어 뭐 한 1대 50 정도 된다. 네. 그게 나만의 금은비로 정해놓고 50 돌파하면 은을 다 팔아서 그냥 금을 사고 네. 그리고 다시 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금과 은을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은 어떨까? 그게 어찌 보면 제일 베스트 전략이고 진짜 똑똑하신 방법인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는 한 1대 40에서 1대 30 이 둘 중에는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1대 40에서 1대 30 정도 되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은을 전부 매도하고 금으로 바꿔놔서 그 남은 상승장을 이제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를 하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금리나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이제 추세 추종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금을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초에 한번 은을 안 사면 바보다라는 느낌 날 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0 갔다가 또 이렇게 60, 70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면은 이거 살벌한데? 근데 네. 이제 그때 은 투자하라고 말했던 분들도 은은 엄청 변동이 심하니까 조심하라고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조심할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이거 타야 된다 해서 막 네. 올인하고 막 하셨을 텐데 요번에 한번 또 한번 깨달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나만의 어떤 금은비 비율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나서 이 바닥에서 살짝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인가 하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어쨌든 이제 투자의 어떤 그 로직은 또 비슷하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를 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정도 이렇게 많이 눌렸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비트코인 공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둘 다 이제 화폐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비트코인이 사실은 금이랑 같아서 금이랑 비슷해서 금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는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바뀌었던 그 달러의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원래 이 화폐라는 건 돈이 담보가 되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그 커버를 하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금태환 제도나 금본위 제도일 때는 금이 가장 중요한 그런 담보물이 되고 이거랑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이제 바로 화폐가 됐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의 달러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영국의 금본위제 시대 때 달러라던가 아니면 뭐 그 더 전에도 이제 금을 담보로 한 그런 화폐 시스템이 되게 많았고 사실 뭐 금 말고도 은이나 구리나 뭐 백금이나 아니면 철 같은 것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화폐로 쓰였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돈으로 쓰이고 그걸 화폐로 이렇게 썼던 역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금과 같은 이런 귀금속류들은 이것의 매력이 희소성인데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이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라는 건 이제 가치가 보존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갑자기 국가가 뭐 전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제위기가 와서 유동성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이 도래했을 때 국가가 통화 정책을 한 번씩 바꿉니다.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이제 희소성이 있는 재료가 담보가 되는 게 아닌 그런 이제 다른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를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담보를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를 담보로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결제할 때 굳이 그 화폐를 쓸 이유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가 나타나고 197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유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록펠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은 다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이 공식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달러 수요가 일어났던 거고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다고 해서 달러가 이제 패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결제 통화와 준비 통화가 있는데 준비 통화는 내가 이제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형태고 결제 통화는 이제 긁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도 결제 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내 전 재산을 다 카카오페이로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머니로. 왜냐면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래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돈은 예적금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든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든 네. 뭐 아니면 뭐 배민페이로 결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제 통화와 준비 통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근데 만약에 석유만 독점을 하고 있으면 달러는 결제 통화로만 쓰이고 준비 통화로는 안 쓰일 거예요. 근데 이 달러가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제 금리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달러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달러로 돈을 벌고 나서 그 달러로 우리 국채를 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너네들한테 플러스 실제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면 2%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담보는 뭐냐라고 하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원유고 하나는 미국의 국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솔직히 화폐 시스템이 다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웬만하면 일단 금이 나타나요. 그냥 일단 금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이제 다른 화폐 시스템을 하나 더 붙이면서 이 두 개가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지만 이 비트코인의 자체를 이제 담보로 잡으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이 에너지 패권이 기존의 석유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 전기를 저장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냐 하면은 보통은 이 그 양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다시 퍼 올려서 위에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뭐 밤에 좀 이제 전기가 남을 때는 그렇게 해놨다가 낮에 또 전기 많이 쓸 때 이렇게 물을 내려 보내면서 또 발전을 돌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저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다가 옆에다가 아니면 뭐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하는 시간대가 되게 그 널뛰게 하니까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옆에 그런 채굴장 같은 걸 만들어서 전기가 남을 때만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하면 그 전기를 비트코인이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전기 에너지의 그 중요한 자원으로서 쓰이고 이 비트코인과 금이 그래서 이제 대결하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엔 페트로달러였다면 지금 일렉트릭 달러 같은 식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도로 싸우냐 안 싸우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결국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싸움을 거냐 안 거냐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싸움이 걸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폭발을 해요. 1970년대에도 금이랑 석유가 싸우면서 결국에 페트로달러가 이겼지만 석유 가격도 폭등했고 금 가격도 26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엔 패자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패자가 되고 뭐 예적금을 하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자가 되고 이제 금과 같은 그런 희소한 자원,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희소한 자원, 실물 자산,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됐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금도 지금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해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제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금 때문에 금의 상승률을 얘네가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정말 단 추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싸움을 더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승 포텐셜이 원래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라는 거를 저장시킨 게 원유라면은 이제 전기라는 거를 저장해 놓은 게 비트코인이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 AI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뭔가 동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이 원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과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비트코인 투자도 되게 매력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만 갖고 있는, 금이랑 은만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비트코인은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금이랑 맞붙는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금이랑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맞붙는 그 이 한 자리는 무조건 금이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맞붙게 되면 사실은 금보다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따질 때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그냥 확실한 금이나 은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그래서 저는 금과 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형이니까 컴퓨터가 있든 인터넷이 있든 뭐가 있든 해야 되는데 뭐 금은 뭐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런 거가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플러스 금은 녹이면 꼬리표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막 이렇게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그런 경제적 제재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금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다 되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은 뭐 어쨌든 들고 가서 녹여서 새로 찍으면 이제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둘 다 장점이 있으니 네. 너무 그 척을 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커스 조기현 대표님 모시고 금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가격대들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 없다는 게 역설적으로 또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민들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